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전술 저자 김경진입니다. 23년도 소방전술 핵심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앞서 작년에 22년도에 승진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교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도 소방교 승진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번에 화재 특수현상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특수현상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발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성장기가 됩니다. 성장기, 그 다음에 체성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퇴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발화가 되고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프레임 오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백드러프트 현상이다. 세 번째는 롤오버 현상이다. 네 번째, 여기서는, 이것은 이제 성장기의 마지막 단계고 체성기의 시작 단계죠. 이것은 프레시 오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성기로 넘어가고 감퇴기에 와서 백드러프트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프레임 오버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 이것은 화재가 나면은 먼저 복도와 벽 쪽으로 그 다음에 벽 쪽으로 화재가 확산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거나 벽 쪽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거나 한다면 이 화재는 좀 신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프레임 오버 현상을 이제 지나서 이 가연성 가스가 천정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 화재는 롤오버 현상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천정으로 연소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온도가 올랐을 때는 뻥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전 구역에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프레시 오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시 오버는 자유연소이고요. 그래서 프레시 오버에서 체성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지금 통로 공간 바닥 표면으로 할게요. 통로에서 바닥 표면의 가염물에 하염이 급속하게 확산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프레임 오버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도가 나오고 통로 공간 바닥이 나왔거든요. 그럼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프레임 오버 현상이죠. 그래서 답은 프레임 오버 현상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이것은 제가 외우는 방법을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죠. 건물의 구조별 도시 방법은 자, 목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록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방황이라고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적이라고 했습니다. 응황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방화조는 황색입니다. 그죠? 틀렸고, 내화조는 적색이거든요. 틀렸습니다. 틀린 거고요. 이 소방활동 검토회의는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자, 그리고 소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번, 이 특수현상, 화재 특수현상,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방활동 검토회의는 화재 발생일부터 10일 전입니다. 자, 소재지를 관할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게 아니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검토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일단 이건 틀렸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소방활동 검토에 필요한 소방활동도 작성 요령 중에 소방차 위치, 소방호스, 소정, 기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중에서 또 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적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2층이라고 외워야 된다고 했고요. 3녹입니다.
응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 적이 맞고요. 2 청이 맞고 3 녹이 맞고요. 응황이 맞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복구도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서방활동 검토회를 개최했을 때는 뭐 종합분석 보고서 어쩌고저쩌고 검토회 진행 순서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좋은데 그 결과를 서방청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에 들어가서 안전도 등급에 따른 건물의 유형 붕괴 위험성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의 안전도는 1등급에서 몇 등급이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내화조입니다. 2등급은 준내화조, 3등급은 조족교 벽돌입니다. 4등급은 중량 목구조라고 얘기했고 5등급은 경량 목구조입니다. 자, 이게 좋은데 여기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 보면은 별도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한 요약 표시도 제가 해놓은 거기 사육을 시켰습니다.만 자, 그럼 여기서 위험성 평가 뭐냐? 내화조에서는 바닥입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 바닥이 왜 위험하냐?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철근의 안에 격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재가 났을 때 300도씨 이상이 넘어가면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굉장히 궁합이 좋고 열팽창 개수가 비슷하지만 팽창 개수가 비슷해요. 하지만 화재가 나서 온도가 올라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철근의 열팽창 개수가 한 20%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 철근이 팽창되면서 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붕괴될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화 구조의 콘크리트의 그 위험성은 바닥이라 이렇게 일단 보시고, 두 번째 준내화 구조는 뭐냐? 준내화 구조는 이 내화 구조에서 지붕이 철제로 된 거라 이거죠. 예, 철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철제의 붕괴가 가장 위험한 것이 준내화조 건물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미연에는 뭐냐면 지붕이 된다는 거죠. 3번의 벽돌집이에요. 자, 벽돌은 우리가 뭐 여러가지 뭐 돌도 있고 뭐 벽돌도 있고 있지만 이 벽돌을 올려서 이렇게 미장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자, 여기서 화재가 나면은 여기다가 이 자체가 안에 벽돌이나 이 미장 이런 것들이 팽창이 되잖아요. 팽창. 열에 의해서 팽창이 된단 말이죠. 거기서 소방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 굉장히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벽이 붕괴되는 것이 바로 조족조의 벽돌의 위험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조족조는 벽 붕괴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량목구조는 중량목구조도 있고 경량목구조는 말이에요. 전부가 나무로 된 집입니다. 보통 2층, 저층이 주로 경량목구조인데 이 나무로 전체가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바로 벽이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옆으로 밀려서 넘어져 버린다. 그래서 소방관이 안에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벽 붕괴가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바닥이 맞고요. 2번에 준내화구조는 지붕입니다. 벽돌 조족조는 벽이고요. 그 다음에 경량목구조도 벽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해 예방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라고 했는데 이건 참 좀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문제가.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게 1에서 5단계거든요. 자, 저는 시험에 항상 우리 강의할 때 순서가 이제 안전 조직이다. 그 다음에 발견이다. 이걸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가다. 그 다음에 시정 방법을 선정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순서를 외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주관식으로 나와버렸어요. 이 주관 앞으로는 말이죠. 이 문제 유형이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 유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나왔거든요. 계속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저도 출제를 수없이 해보고 편집을 수없이 해봤지만 편집위원장도 수없이 해봤어요. 그러나 문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왔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500페이지에 달하는 우리가 서방 전술이지만 사실상 딱 들어가 보면 문제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나왔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식으로 앞으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안전조직에 대한 문제는 일단 제일 먼저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내용만 찾으면 돼요. 경영자의 안전라인, 안전 이렇게 찾으면 이건 답입니다. 이것은 1번 1순위가 맞아요. 그렇죠? 1순위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안전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안전 회의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은 안전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 회의 및 토의, 안전 점검 이것이 두 번째예요. 일단 안전에 대한 선임을 하고 뭐 참고를 두고 했으면 그다음 회의를 토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다. 1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평가, 분석을 찾아야 되겠죠. 분석입니다. 그럼 여기 분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세 번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선정하는 거죠. 대책 선정이잖아요. 이건 개선이거든요. 개선을 해라. 이것이 네 번째다. 그리고 1, 2, 3번만, 저는 1, 2, 3번만 공부해라. 왜 머리 아프게 4, 5번까지 다 하느냐. 그죠? 3번만 하면 딱 순서는 나와요.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번까지만 하면. 네? 그래서 제가 3번, 4, 5번은 쓸데없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지금 3번까지만 하면 답은 나오는 거죠. 5번은 뭡니까? 5번은 3E입니다.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 기술, 교육, 관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5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1번은 뭐냐? 1번은 가예요. 자, 다 가네.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안전회의라고 했습니다. 2번이. 안전회의라가 되겠습니다. 2번에 라. 두 개가 있네요. 3번이 뭡니까? 분석평가잖아요. 분석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분석. 2번이 되겠습니다. 나. 그건 답은 3번이 되겠는 거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이 용어의 정의 제가 감식과 감정이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분명히 감식과 감정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감정, 감식 구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감식은 뭡니까? 노하우예요.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입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딱 나오면 이건 감식이다. 감정은 뭡니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분석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과학적 방법. 그럼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맞는 겁니다. 답이.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틀린 것을 물었잖아요. 자, 장가율은 뭐냐? 경제적 내연수가 다 한 경우 경제적 내연수가 다 한 경우 잔존은 이것은 뭡니까? 최종 장가율이다. 최종 장가율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기계 설비는 20%를 봐주고 비품 같은 것은 10%를 봐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손해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손해율이라는 것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에 따라서 피해액을 적정화시키는 비율이 맞습니다. 이 맞는 얘기죠. 답은 뭡니까? 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방 자동차 얘기가 나왔는데요. 서방 자동차에서 이상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상 현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캐비테이션, 그 다음에 서징, 그 다음에 햄머 현상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펌프 내부에서 유속의 급변, 와류의 발생, 이렇게 포화 증기압으로 인해서 기포가 발생, 이런 유속의 급변, 와류의 발생, 이건 배관에 대한 문제잖아요. 배관에 뭔가 막혔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캐비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렇죠? 서징은 뭐냐 하면 이건 찐빠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한숨 쉬듯이 툭 꺼져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건 설계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서징 현상이다. 수기 현상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펌프를 방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RPM을 낮추지 않고 갑자기 방수 밸브를 팍 닫으면 울컹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현상을 수격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 방지 밸브를 부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방 자동차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1번일 것이다. 이것이 제일 먼저 1번으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뭡니까? 예.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험 예지 훈련이 있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을 1번서 들어온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뭐 훈련을 하든 화재 진압 현장에 가든지, 가든지, 이건 뭐 훈련이니까 훈련이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화재 현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복장은 문제가 없느냐 보는 것이죠. 각 팀원들이 서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할 때에 저기 낙하물이 있는데 떨어질 것 같다. 저걸 과연 우리가 떨어뜨리고 들어가느냐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떨어뜨릴 것이냐, 오케이, 그러면 좋다. 우리는 저걸 떨어뜨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위험 요인을 점점점 위험 잠재 요인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게 시험에 우리가 위험 예지 훈련의 4단계의 우리가 어떤 앞에 있는 어떤 위험의 사실이라든지 위험의 사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 그렇죠? 이런 타이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활동 기획 같은 거, 활동 계획이 뭐냐, 이런 타이틀 4단계를 1, 2, 3, 4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라운드 얘기가 나버렸어요. 위험 예지 훈련 라운드를 물어버렸다 이거죠. 조금 아무튼 이것도 뭐 제가 설명을 좀 하긴 했지만, 아무튼 조금 여기가 이 부분까지 시험을 이렇게 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라운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2라운드를 물었잖아요. 2라운드는 조사에 대한 얘기예요. 원인 조사에 대한 얘기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위험의 요점이다. 위험의 핵심이다. 요점이다. 그죠? 그 다음, 어떠한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게 중요한 얘기죠. 1번이 되겠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대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에요. 대책. 3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오케이? 47, 46?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시험이 지금 이렇게 출제가 되었지만, 이런 쪽에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적으로 나왔던 이 문제를 좀 벗어난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자동차의 포혼합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소방자동차 시험이 지금 2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방자동차를 공부를 하지, 공부해서 뭐가 시험에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소방자동차 만만찮다. 꼭 한두 문제 나옵니다. 소방자동차가. 그 중에서도 포혼합 방식, 이 문제는 분명히 순위 1, 2순위에 들어갑니다. 포혼합 방식.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요령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 답이 다 있어요. 다 보면 되지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소방자동차의 혼합 방식에서 가장 적용되는 것은 펌프입니다. 펌프 프로포셔널 방법이. 일단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포원액을 펌프 방수측 배관의 압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압입. 자, 압입이 나왔습니다. 압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게 있어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법이야.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이것이
압입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압입기. 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수원. 쫙 이렇게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나가는 거죠. 포방사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 우리의 원액이 있습니다. 원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액을 쫙 해서 압입기를 다는 겁니다. 압입기. 압입기를 달아서 이 나가는 물 혼합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펌프 프로포셔널 방법. 이 두 개가 맞고, 두 번째는 프레저 사이드. 2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링이 나왔네요. 자, 펜실링. 앞으로는 펜실링, 그 다음에 뭐 펄싱, 페인팅, 펜실링, 이런 것들이 시험에 대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계속 해왔습니다. 펄싱은 3D 공간에 대해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자, 소방관 이렇게 있으면 공간에다가 물을 뿌려서 냉각을 시키고, 페인팅은 그 다음에 벽 부분에다가 또 냉각을 시키는 것이고, 펜실링은 가연물에 직접 하는 거예요. 불을 직접 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펄싱과 페인팅은 펜실링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거는 과정입니다. 과정. 주유의 환경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펜실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거기서 몇 초간 짧게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들어가는 내용이 있겠지만, 일단 그것은 다음에 제가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 디딤 장소를 어떻게 하고 낮은 장소,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틀린 걸 물었잖아요. 아니, 발 디딤을 확보하고 낮은 자세, 아니, 우리 소방 전술에서 높은 자세가 봤어요? 높은 자세라는 것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충격이 적다고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충격이 와요. 자, 반동력이 작다. 이거 무조건 틀린 겁니다. 반동력이 작다. 이런 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동력이 큽니다. 펜실링은 화재 가해물에 직접 불을 끄기 때문에, 이것은 직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반동력이 큽니다. 그 다음에 소방호스를 땅에 살짝 닿도록 들어서 잡아주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펜실링이나 펄싱이나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것은 맞는 얘기고,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또 하점을 목표로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반사주수가 아는 다음에는 똑같아요. 반사주수를 할 때는 이럴 때는 하점 목표가 아니고 간접 주수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직접 가해물을 불을 끈다는 것은 목표를 가해물을 하는 것이고, 관창에 개폐 장치를 풀어서 물줄기를 던지듯 끊어서, 우리가 펜실링으로 물을 던지듯 끊어서 조작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방의 3요소가 나왔네요. 서방의 3요소가 뭡니까? 자, 숙달된 인원, 다시 소방관, 그 다음에 최신 장비, 그 다음에 뭡니까? 소방용수입니다. 이것이 서방역의 3요소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소방수리가 나오는데, 소화전은 상수도하고 연결하는 게 맞고요. 지하식과 지상식이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지상식은 뭡니까? 편리하지만 지상식은 파손의 우려가 큽니다. 요즘 이렇게 이렇게 안전 보호 조치를 해놨지만, 지하식은 뭡니까? 이런 파손의 우려는 없는 대신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어요. 요즘 동절기에 뚜껑 얼어서 뚜껑 열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대원은 서방활동에 관한 지식 기능을 몸으로 익힘과 동시에 체력, 정신력, 적극적 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제 설명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 소방관은 체력이 있어야 되고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소방장비 분류에 대한 이 내용이, 이게 지금 한 3, 4년 만에 지금 문제가 다시 또 한 번 나왔는데, 문제가 제가 가끔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 공부를 할 때는, 자, 진압 장비하고 구조 장비만 외워두세요.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같이 붙어오는 거라, 구급 장비는 딱 표가 나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서방 호스류, 서방용 펌프, 수중 펌프가 어째 보면은 이게 진압 장비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기타 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또 서방 장비의 분류는 여기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건 틀렸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119 구조견은 구조 장비라고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탐색 구조 장비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예? 탐색 구조 장비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넘어가고 11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 딱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일단 봅시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지금 화재가 났다, 이거. 화재가 났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부 진입 순서가 뭐냐, 이거야. 순서가, 일단, 이렇게 불이 났으면 말이죠. 이 1번이, 불난 하점실이 1번이에요. 하점실이 일단 1번입니다, 이거. 불이 난 하점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하점실 바로 인근실. 여기 2번입니다. 인근실. 세 번째는 상층입니다. 하점 3층 세 번째. 네 번째는 하층 네 번째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연소층, 하점층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2층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하점실 1번, 인근실 2번, 하점 상층 3번, 4번, 5번이 되겠죠. 요 하점층이 했지만 연소층이다.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죠? 답이? 자, 가가 답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2번이 다입니다. 다. 이것이 답이고, 이거 똑같네. 여기까지. 세 번째가 뭡니까? 여기 답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조금 우리가 이게 로프의 재질 문제가 형태가 조금 더 틀려지고 좀 어렵게 나왔어요. 항상 우리는 베스트로 시험이 나왔었다. 그래서 1번이 뭐냐, 인장 강도가 제일 높은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내충격이 높은 것이 뭐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면이 있고 나이론이 있고 있는데 어느 게 더 이제 인장 강도가 있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딱 그게 아니고 나이론 로프의 신장률이 딱 찍어서 나왔어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 순서를, 우리가 신장률의 순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장률에 대해서, 나이론은 뭐냐? 나이론. 20에서 34, 딱 있죠.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물리적과 화학적을 구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물리적입니다. 그럼 화학적인 뭐냐? 화학적이 뭐냐? 이렇게 딱 구분하면,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화학적인 흡수가 화학적이고, 그 다음에 유화, 그 다음에 중화, 이런 거는 화학적이에요. 음고, 그 다음에 소독, 화학적이다. 비교를 딱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화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중화 이런 건 다 화학적이에요. 화학적. 그 다음에 희석 이거는 물리적입니다. 물리적. 응고 화학적.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공부이 뭐냐.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중탐색이 나왔네요. 수중탐색. 시험에 당연히 나오죠. 구조 분야에서는, 이 순환 쪽에서는 수중탐색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수중탐색에서 시야가 좋지 않다. 제가 수중탐색을 공부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 줄을 사용 여부. 로프 사용 여부를 물었고, 두 번째는 면적이 크냐 적냐. 이 내용을 또 물었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야가 어쩌고저쩌거나 탐색 면적이 좁고 깊을 때 활용하고, 자, 그 다음에 탐색
탐색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고 했습니다. 넓은 건 아니다, 이거 일단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 반응 탐색은 뭐냐? 반응 탐색은 탐색 면집이 넓을 때 쓰는 거죠. 예, 우리 줄 얘기는 일단 하지 않을게요. 줄은 관계 없으니까. 자, 이건 넓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소용돌이는 뭡니까? 이건 큰 물체를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큰 물체입니다. 뭐 90도, 예, 이렇게 90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건 소용돌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형. 이 원형은 뭐냐? 원형은 범위가 좁을 때 쓰는 겁니다. 탐색 범위가 좁을 때 쓰는 거예요. 예, 이것은 원형 탐색이 맞습니다. 좁을 때 쓰는 거예요. U자는 뭡니까? U자 탐색은 이렇게 탐색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뭡니까? 큰 물체를 찾는 거예요. 큰 물체. 자, 그래서, 예. 자, 인원 장비 소요가 적은 반면 탐색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그죠? 탐색 면집이 좁다고 했는 이 원형 탐색이 답이다. 이렇게. 자, 다음에도 공부할 때는 줄을 사용하는지, 이게 지금 원형 탐색은 줄을 사용하는 겁니다. 줄 사용. 이런 것들은 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공부를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방사선 계측기에 대한 설명인데, 오랜만에 시험에 나온 것이죠. 예. 한 5년, 4년 정도 만에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개인 성향 측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측정. 밑에 나와 있네요. 개인 성향, 방사선 측정, 방사선 오염, 획정 분석기가 있어요. 자, 이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오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런 게 우리가 타이틀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고, 반대, 지금부터 달라지는, 원래부터 달라지는 시험이 다 주관식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이 내용을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시험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이 휴대해서 실시간으로 선량 등을 측정해서 기준 순량 초과할 때 경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방사선 측정기입니다. 측정기. 그 다음에 선량률 값을 제공하지 않고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자, 방사선 오염이 예상되는 보행자 탐지해서 피폭 여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말이지. 이게 핵정 분석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핵정 분석기라는 것은 뭐냐? 딱 핵정 분석기는 감마선 나와야 돼요.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하는 요것은 핵정 분석이 좀 특이합니다. 틀렸어요. 그렇죠? 자, 방사선 측정기 개인 성량 측정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은 뭡니까? 옳은 것을 물었잖아요. 2번이 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계측기에 대한 문제가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 시험 내기가 딱 좋거든요. 그러나 주관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이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붕괴 유형이 나왔네요. 이 또한 강조를 수없이 했던 분야입니다. 2차 붕괴의 가장 취약한 붕괴는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돼. 캔틸레버 붕괴는 뭐예요? 캔틸레버형 붕괴는, 자, 붕괴는 요렇게 걸려있는 게 캔틸레버형이에요. 요건 한쪽에만 걸려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여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잖아요. 이게 떨어질 확률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캔틸레버형 붕괴가 가장 위험해요. 일단 답입니다, 이게. 경사형 붕괴는 뭐죠? 이렇게 있는 게 경사형 붕괴다. 이건 사람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팬케이크는 뭡니다. 이것도 굉장히 최악이에요. 이것은 시루떡처럼 완전히 붙어서 내려온, 우리가 그 삼풍백화점, 보호가 없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팬케이크형 붕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V자형 붕괴는 뭐냐? 이걸 V자형 붕괴라고 해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유독가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교재에 나온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건 다르게 낼 수가 없어요. 예, 요것만 딱 여러분 보시면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생 조건과 허용 용도만 꼭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25ppm은 딱 한 개밖에 없잖아.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이거는 냉동창고 화재. 2000 냉동창고 2000 암모니아라고 이거를 외우라 그랬어요. 예, 이거는 25ppm. 0.1은 뭡니까? 이것은 독일 유대인 학살. 예, 유대인 학살이라고 그랬습니다. 포스캔입니다. 가장 독한 겁니다. 이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자, 50ppm으로 불완전 연소 시에 일반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완전 연소다 하는 것은 일산화탄소입니다. CO. 50ppm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같은 5ppm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황산가스는 벌써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뭡니까? 연마수소예요. 이게 나왔는데 요 5ppm 두 가지인데 한 개가 딱 나와버렸잖아요. 내용을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외우기도 골치 아픈데 뭘 봅니까? 딱 두 가지. 자, 50ppm 두 가지인데 한 개 나왔어. 아황산가스 연마수소예요. 답은 CO하고 연마수소다. 프렌 이거 뭡니까? 포스캔 0.1이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0.1 외우고 또 암모니아 25ppm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5ppm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건 포스캔이고. 그래서 뭡니까? 일산화탄소, 연마수소, 포스캔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벌금 문제가 나왔어요. 예? 예. 벌금 문제, 우리가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벌금 문제가 항상 벌칙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119 구조구별한 법률에서 위급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위급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는 무조건 200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00이 되고 그 다음에 500입니다. 즉 1, 2, 3단계죠. 근데 여기는 지금 2회 위반이시라고 했으니까 400만이 답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벌칙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급에서 명시적 동의를 구하는 한자는 뭐냐? 자, 명시적 동의가 있고요. 명시적이 있고 묵시적이 있습니다. 자, 9급 문제에서 이 명시와 묵시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시험 내기가 참 좋거든요. 예. 자, 여기서 그럼 묵시적으로 해야 하는 게 묵시는 뭐냐? 묵시는 다쳤어. 그런데 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만취됐거나 아니 어린 아이거나 정신질환자거나 자, 만취 그 다음에 아이, 어린 아이, 아동,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은 명시적으로 내가 얘기를 할 수, 야, 내가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명시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한자는 뭐냐? 이런 사람 다 빼야 돼. 손가락 단 5살, 5살이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미성년자잖아요. 아동이잖아. 그죠? 이건 당연히 되고. 다음. 심정지 환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정지 환자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얘가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사탕을 먹다 기도 폐쇄 징후를 보인다? 이건 명시적 동의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부분 기도 폐쇄잖아요. 그런 징후가 있는 환자인데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거는 정신질환자예요. 정신질환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자세가 나왔습니다. 자, 환자의 자세. 쇼크 환자는 뭡니까?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자세예요. 버그 자세입니다. 딱 외워야 돼. 이거는 쇼크 환자는 이렇게 가는 거다. 자, 반 앉았다는 거예요. 반 앉았어요. 네?
자위. 이 반 앉았다는 것은 이것은 호흡에 대한 문제입니다. 호흡. 우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호흡곤란 환자는 트렌델른 보호사. 이거 틀렸습니다. 자, 호흡곤란 환자는 반자위. 자위 상태를 해야 되지. 트렌델른버그 자세는 뭡니까? 이게 트렌델른버그 자세예요. 그렇죠? 예. 자, 호흡곤란 관련은 앉은 자세를 해야 된다. 일단 틀렸다. 그 다음에 척추 의심되는 환자. 척추 의심은 반드시 누워야 됩니다. 예, 척추. 예? 이건 답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래서 이것도 환자의 자세, 매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도 확보 유지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후드 튜브, 이거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40회, 2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후드 튜브고, 또 이게 순서대로 쫙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삭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급병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자, 입인두 기두기의 크기는 입 중앙에서 귓볼까지다. 이건 이 중앙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입이 있잖아요. 입 중앙이 아니라 입인두 기두는 입 가장자리입니다. 귓볼이 있으면 입 가장자리에서 귓볼까지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길이를 재는 것입니다. 예. 중앙이라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아이겔은 사이즈에 관계없이 충분한 양압 환기가 가능하다. 아이즈는 작은 양압 환기에 가능합니다. 사이즈에 관계없다는 것이 틀렸다. 자, 성인의 기도내 삭간 할 때는 환자의 입의 중앙으로 혈류경을 넣는다. 우측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 틀린 거 이거. 네,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사고 현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험물 사고 현장 보겠습니다. 구급 활동입니다. 자, 일단 제독 텐트는 오염구역과 안전구역 사이에 설치한다. 정확하게 보시면, 자, 여기는 오염 통제구역, 통제구역은 오염구역과 안전구역 사이에 있는데, 오염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은 제독 텐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트럭, 이런 것들은 이 사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맞습니다. 맞아요. 오염 통제구역은 제독 텐트와 트럭이 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명로 확보는 가급적 오염 통제구역에서 실시한 정명로 확보를 오염 통제구역에서 하면 안 되죠. 오염이 되는데 어떻게 정명로 확보를 합니까? 이것은 안전구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염구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게는 척추고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척추고정을 오염구역에서 발생했더라도 위급한 척추고정은 신속히 실시를 해야죠.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오염 통제구역의 제독 활동은 인원이 최대 인원은 말도 안 되죠. 최소 인원으로 해야 됩니다. 오염 통제구역이라니까요. 이것은 최소 인원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다. 그래서 핫존, 웜존, 콜드존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이 핫존, 웜존, 콜드존에 대한 이 문제는 구조도 그렇지만 구급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언제든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접이식 들것은 액선 투시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간이 침상으로 쓰는 거거든요. 간이 침상. 아시죠? 이렇게 있던 것을 반을 접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접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간이 침상용입니다.
X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구니형 들것이 나왔는데 이 바구니형 들것은 눈판, 얼음판 구조도 유용하지만 산악 구조에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구니형 들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수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물에도 둘 수 있고요.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분리형 들것은 외상 환자에게 이성형 들것으로 적합하다. 아닙니다. 분리형 들것은 외상 환자한테, 아니, 분리형 들것이 분리되는데 이것은 등을 받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변형 들것은 다수 환자 발생 시에 간이 침상으로 적합하다. 이것은 접이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죠. 틀렸습니다. 답은 뭡니까? 2번이 답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24번입니다. 전염 질환 전파 경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 항상 우리가 이게 공기로 전파될 거냐, 비말이냐, 그 다음에 접촉이냐, 이 세 가지 구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뭐 날짜 뭐 이주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시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기 비말 접촉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비말이 뭡니까? 비말은 코로나19입니다. 19. 비말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공기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 같은 게 붙어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비말은. 예? 재채기 같은 거 하면 입에서 침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비말입니다. 이건 뭐 접촉이고요. 공기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은 뭡니까? 이건 접촉입니다. 오은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농가진 접촉이죠. 예, 접촉입니다. 내수막염, 이건 비말이죠. 예, 밑에 내용이 있지만 보시면 되고, 대상 포진도 이것은 뭡니까? 예, 접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공기, 비말, 접촉 구분하십시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에도 또 시험에 나옵니다. 2023년도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예, 두고 보십시오. 제가 22년도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순환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순환계가 뭡니까? 우리가 피가 말이죠. 혈액이 우리가 폐에서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청소해서 그 다음에 심장에서 수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것이 말이죠. 모세혈관까지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 지구의 3바퀴 반 정도의 길이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순환계는 심장, 혈관, 혈액이 맞습니다. 심장이 수축을 시켜줘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겁니다. 자, 허파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른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그죠? 예. 이거는 허파정맥이 허파동맥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허파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르는 게 맞아요. 정맥이 들어갑니다. 보통 허파동맥인데 왜 정맥일까? 이것은 허파에 혈액이 보내지기 전이기 때문에 허파동맥이지만 사실은 정맥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쭉 있는데 산소가 가장 많은 것은 동맥이에요. 정맥은 쓰레기를 청소해 오는 거잖아요. 이 정맥은 말이죠. 이 정맥은 쓰레기를 폐기물 청소를 해서 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지 산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산소가 가장 많은 것은 말입니다. 대동맥이에요. 모세혈관도 이것이, 물론 막이 있지만, 이건 검붉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피부가 붓거지면 이 시커먼 피가 나오잖아요. 예, 산소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동맥이 산소가 가장 많은 혈관이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계는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 피가,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위장으로 내려가면은 위장에서 소화가 되면서 혈액으로
혈액으로 우리가 뽑아 들어가는 거죠.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에는 뭡니까? 영양분과 산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양분과 산소는 뭘 할까요? 이것은 피부 세포, 이 세포를 살리고 피부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피부가 뻗어져 상처가 나면은 여기에 새살이 돋아나요. 그건 뭡니까?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 먹는 음식이 소화되고 이것이 피로 이렇게 뽑아져 들어가서 이 피는 우리 세포를 살리고 하는데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운반을 하는 게 피가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운반하는 겁니다. 모세혈관까지. 자, 우리 동맥에서요. 동맥에서 세동맥으로 해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피가 이동을 하면서 조직을 살려주는 것이죠. 자, 그럼 조직세포에서 또 이 조직세포에서 또 이렇게 피가 가지만 다시 또 더러운 쓰레기를 또 모아서 들어오잖아요.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허파로 들어와서 또 다시 청소를 해주는 건데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이 노폐물을 폐와 콩팥으로 이동을 시켜서 독소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죠.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방교 시험 여러분 잘 보셨나요? 서방교 시험은 이렇게 좀 빠르게 강의를 끝내고 설명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서방장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